네,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이시죠.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네. 왜 이렇게 막 보호받는 느낌이죠? 네. 왜 보호받아요? 그럴까요? 글쎄 뭐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계엄을 온몸으로 막은 그러니까 그 저기 캐대헌 영화의 진우 같은 역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진우 몸으로 왜 진우 그 불길을 막잖아요. 네. 계엄 때 그 계엄의 불꽃을 막아선 사자 보이스의 진우다. 사자보이스 진우 나왔어요. 진우 나왔고. 지금부터. 저는 뭐냐? 뭐예요? 궁금해. 루미? 안 떠오르나요? 루미는 앞에 계신 분이고. 네, 더피. 더피. 그 사이가 그 호랑이 같은데. 예. 메신저. 예. 요즘 선물 많이 들어와. 내가 이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판화로 이걸 새긴 게 누가? 누가 찐팬? 역시 집에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데 호랑이입니다. 걸어놨다. 네, 호랑이 문화요. 우리 호랑이 박선원 의원님과 같이 해볼까요? 빛의 혁명의 김종대 호랑이. 리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주도 우리 숨가쁘게 네. 한번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의 주역들 여기 모셨습니다. 저도 12월 3일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아유. 가볼게요. 이번 주 대정부 질문 주간이었죠. 예. 야, 조지 아주 구금 사태. 네.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니 예. 우리나라 국민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정말 대국민 분노를 일으켰던 씬인데 네. 아니 국민의힘 뭡니까 도대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실력 부족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또 네. 9.11 테러 직후에 뉴스 보면은 이 테러 분자를 고문하지 못하니까 관타나모 미국 밖에 있는 그 불법 구금 시설에 끌고 갔을 때 수갑 채우고 발목에 쇠고랑 채우잖아요. 그다음 이제 두건까지 씌우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 국민에게 독이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한 기술자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동맹국이지 이거는 않습니까? 정말 무분별 지나쳐도 보통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예. 이제 영어로 레클리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무모하다, 신중함이 전혀 없는 네. 그런 행동을 정부가 한 거잖아요. 이민 세관 단속국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일단 미국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묻혀버린 게 역대 정부에서 그 네. 외교부 개혁에 관한 문제가 좀 소홀히 취급됐다는 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개혁도 필요하다고 저는 외교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 이렇게 폼나고 보도자료 잘 나가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거는 화려하게 성과들이 쭉쭉 나오는데 네. 뒤처리를 하고 누군가를 살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실속 있게 하는 부분들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네. 이게 비자 문제는 역대 정부가 다 이거 풀려고 했는데 한미 FTA 이후로 안 됐던 건데. 그렇죠. FTA 체결해서 뭐 수출이 올라가고 이런 삐까번쩍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놓고 이런 비자 문제를 못 푸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돌아는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라인이 거의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의 계속성이란 차원에서 좀 역량을 보존하는 측면과 좀 어떤 신선한 개혁 의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네.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워낙 그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저는 외교부 개혁도 이 기회에 차분히 필요하다. 살펴봐야 예.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예. 덧붙이면은 예. 이제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는 그쵸. 미국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군사 동맹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경제 동맹으로 가겠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한국에 닻을 내린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경제 동맹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 그렇죠. 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 동맹까지 가자, 문화 동맹까지 가자. 예.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한쪽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 우리가 진출하면서 미국과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한미 동맹 적극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급 일자리 우리 변호사가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컨설턴트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 동맹에서 핵심은 비자거든요. 자유로운 일자리에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놓고
그곳에서 장기간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이 진전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현 장관하고 간단하게 문자도 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조현 장관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싸움을 벌린 건 맞아요. 정말 맞죠. 네, 정말 강단 있게 잘했습니다. 이런 칭찬이 나오는데 네. 방금 김종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교부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같이 한미 동맹 하면 군사 훈련 이런 것만 신경 쓰고 그렇죠. 국민 보호를 완전히 외면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외 영사 조력이라고 하는 것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결국은 외교부 외교관 영사의 조력을 받거든요. 바로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워싱턴에도 가고 조지아도 가고 다방면에서 이 총영사가 12개가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LA 총영사, 시카고 총영사, 보스턴 총영사 다 보냈어야죠. 다 조지아로 보내고 절반은 미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장관은 루비니를 비롯해서 여러 러트닉이든 다 만나 상의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 점은 있지만 이게 워낙 뿌리 깊은 문제여서 그렇죠. 장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확실하게 풀어내겠다. 네, 그런 다짐 성과를 보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놀랐던 게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네. 때도 한미 FTA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제 초고속 통신망 네. 그걸 오직 국익만 보고 역대 대통령 갔죠. 그랬는데 국민의힘 도대체 어디 소속 내셔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왜 15% 사인 안 했어? 일본도 했잖아. 3,500억 줬어야지.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방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조지아 사태 전후에 나오는 정치인들 발언이라든가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매우 광기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잘 풀어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온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도 유감 표명을 했다. 이러고 조지아주의 캠프 주지사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그 발언들이 나온 시기가 언젠가를 보면은 네. 다 열흘 가까이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지나서 이제 입을 뗀 거예요. 이제서 그러면 그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마가 세력이 너무나 승리감을 만끽하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한국 공장 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다. 그렇죠. 이 승리감을 만끽하면서 사람을 모아가니까 그 서슬퍼런 흐름에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잠잠해지고 진정이 되니까 이제서야 입장을 내는 거예요. 아주 진정성 없고 책임감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세력에게 미국 내 성장세는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이젠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광기와 비논리적인 것도 제어를 못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강성당원들 외에는 어떤 외연으로 확장성이 계속 결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국제화 또는 어떤 외국에서의 어떤 지원군, 응원군을 네.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면서 슬로건이 점점 수렴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외곽 일각이 분명히 극단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소년보 목사 세계로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그러면서 전환길이 미국 가 있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집되면서 네. 슬로건이 통일돼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와 교회 탄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하나의 우군을 확보하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국가 이익과 여기서 어떤 비자 문제, 조지아 우리 기업의 이익. 그런데 미국에서 마가의 흐름. 이런 것들 보니까 이 상이한 흐름들 안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마가 했잖아요. 정 하신 대로 반민주 반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타임즈 인터뷰 보셨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예, 거기서 제가 대통령. 놀랐던 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광기. 예. 그러니까 광폭에서 광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국민의 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국 측 요구대로 했으면 예. 그 러프한 요구도 다 받아들였으면 나는 탄핵당했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8월 초에 처음에 이제 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 전체 이 협상을 총괄하는 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3,500억이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어요. 3,500억이라는 그 돈을 쉽게 말하면 내놓으라 그런다 이거예요. 저 그래서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역 흑자 총액이 한 330억 되잖아요. 네. 그것의 10년 부분을 한꺼번에 그렇죠. 4년 임기 4년짜리 미국 대통령이 한꺼번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요. 한꺼번에 10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업이 장기간 투자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그냥 캐시인 현찰을 때려 넣으라는 거에서요. 저 처음에 SBC. 그게 사실인가 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한 압력, 그 엄청난 압력을 지금 버텨서 벌써 이제 8월, 9월이잖아요. 아 너무 대단하죠. 이 일본도 두 달을 사인했는데. 버티는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방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치 전 세계 파시즘 연대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 공산주의 코민테른에서 마치 국제 공산주의 운동하듯이 맞아. 국제 파시스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이고 극단화돼서 국내 지지를 잃으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잘 나가고 있고 미국이 잘 받아주는 것 같지만 미국은 어느 순간 되면 냉정을 찾습니다. 진짜 국익이 뭔지 따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좀 더 버티면서 국민들하고 호흡을 해서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듯이 저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들의 국적은 없습니다. 국적 상실한 정치 집단이에요. 이성을 정말 상실했지 뭐. 적확합니다. 네. 이성 상실, 국적 상실, 국익 상실. 저거는 정말 단기간에 마약 맞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조간 신문이 아주 한국의 언론 사상 역사적이라고 보는 게 네. 조선일보 한겨레가 똑같은 기사를 일면 톱 기사로 그러니까요. 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수 진보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하나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네. 최근 며칠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거는 이거 관세 협상을 서명해주면 안 된다.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주류 언론들은 보수 진보를 이미 초월했다. 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국민의힘은 눈치 정당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자기 언어를 못 찾고 있는 일정 정도 눈치 정부지. 이거는 저 양식이 있는 어떤 주류 언론들은 다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오랜만에 보수 진보 협치를 좀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나는 항상 저 조지아 사태 있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태도가 의외로 확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면 합의 없다. 그다음에 국익에 반하는 서명 못한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확인한 거고 네. 그 뒤로 그것이 저 정당을 초월해서 확산이 되더라고. 네. 거기에 이제 조지아 사태에 그 우리 구금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인권유리나 참상이 모든 언론에 다 나갔거든.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저는 이게 국민의힘만 빼고는 국론 결집이 되고 있다. 결집이 되고 있다.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보면 네. 3,500억 달러면은 약 500조죠. 500조. 500조 맞습니다. 470조라 그러던데. 거의 네. 근데 지금 이제 관세를 25%를 15% 다운시키려고 그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50억 달러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네. 5조씩만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현찰이 아닙니다. 이건 또 이 WTO 체제에서 직접 보조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현찰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5조 원을 우리 기업하고
근로자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예. 우리가 관세를 만든 만큼 가격을 낮춰서 예. 뭐 토요타가 됐든 렉서스가 됐든 미국의 뭐 GM이 됐든 경쟁력을 해서 예.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 우리 차가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켓 셰어 즉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5조만 4년을 우리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럼 20조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기업과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500조를 어떻게 4년 동안 우리가 갖다 때려 박아 줍니까? 그 돈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문서화 안 했냐고 그러는데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국제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 예,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모든 게 협상이 완성돼서 합의문 쓰기 전에 너희 대통령이 동의했어? 그다음에 미국은 동의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 뒤에 또 단서를 달아요. 네. 내셔널 하이스트 어토리티가 동의하는 절차가 남았다. 예. 거기서 내셔널 하이스트 어토리티 국가 최고의 권위 기관은 뭐냐면 미 상원이에요. 네. 상원이 대통령이 협상에 온 거라도 안 된다. 이거 가서 한국에 가서 3,500불이 아니고 500억 불 더 받아와 4천억 불 받아와 하면 다시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이미 사인했는데 필요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길고 부분을 국민들한테 다 설명하다 보면은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왜?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과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문서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승리다. 네.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개혁돼야 되는데 예. 그나마 조현 장관이 통상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예, 다양한 경험 네. 많은 유엔 대사도 참 하시고,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미 전략 동맹이 서로 윈윈하고 확대 지향적으로 서로의 살 길을 서로 모색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단기간에 우리를 뽑아먹을 생각하지 이렇게 말고. 팔목 비틀려고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동맹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타인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탄핵이란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글쎄 이건 뭐 하나의 레토릭 그러니까 대미 투자 협상을 나는 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로 봐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레토릭으로 등장시킨 건데 그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이다. 여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 예. 사실 오늘도 신문 일제히 칼럼들을 제가 쭉 보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했던 양반들까지 가세해서 예컨대 천영우 그 외교부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명박 때 있었죠. 네. 예,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 부당성을 갖다가 긴 장문의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국민적 합의 기반이 있는데 덜컥 서명했다 그러면 진짜 탄핵감이지 그게 그렇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의 현실을 외신에다가 선명하게 전달하는 레토릭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내가 물러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서명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타임즈가 왜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인터뷰를 했을까? 이미 몇 달 전에 이제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점을 주목했을 거예요. 야, 우리 김종대 의원이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국방비 5% 올리라고 하니까 나토 회원국에서 올리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지만 올릴게 그리고 그 5%에다 별거 다 집어넣으면 별거 되는 다 거예요. 집어넣어. 예. 국방비에다가 별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5%라 주장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일종의 속임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유럽이. 네. 일본도 넘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는 분위기 좋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중국하고 분위기 좋게 풀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국의 손목을 딱 비트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 승자는 트럼프다.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는 걸 본 거죠. 그래서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타임즈 입장에서는
저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왜 버티는가? 국익 앞에 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희생 이걸 다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타임즈가 보수이지만 약간 이 진보지향적 보수고 정론지의 그 기존을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 된다. 타임즈가 이거는 어느 나라 지도자나 이건 기본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성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미 일본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온몸으로 대미 협상을 버티고 있다.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지금은 뭐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거보다 이제 사이즈는 좀 작지만은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방위비 분담금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합의해 와도 사인 안 해버렸잖아요. 예. 아 그랬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굉장히 신경전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걸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우리는 물가 인상률 정도 하는 성의를 보이는 선에서 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그 야인일 때도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두고두고 내가 낙선해서 제일 해피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가 낙선을 안 했으면 저 올렸는데 그래서 없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돈 안 물어서 해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 3,500억 달러도 트럼프가 직접 그 볼펜으로 지우고 쓴 예, 수치입니다. 그런 이게 밑에서는 이 수치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1,000억 달러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양국 대통령 정상 외교의 승부수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어떤 그 승부수에서 버티는 거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15세기에 명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조공체제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그 중국의 변방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항상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공 체제가 유지됐다고 하지만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 외교를 했고 광해군 때 이르러서는 정말 균형 외교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강대국 정치에서도 이 반도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버티는 제조 하나만큼은 예, 이거 하나만은 저는 진짜. 예, DNA. 우리 협상 많이 해봤지만은 그럴 때 대통령한테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이 이 정도면 양보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있지. 항상 예. 대통령님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버텼습니다. 대통령님 이 정도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님 이 정도면 국제 비교에서 뭐 크게 안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와 이 지위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외로운 순간이 있어요. 내가 버티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정말로 잘못 가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매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버텨주실까 하는 점에 사실은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외교 정책사를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제3자적으로 지켜본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야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외교 안보하는 쪽에서 좀 이야기했겠어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은 아니 뭐 누가 대통령이 했을지도 짐작이 다 하잖아요. 우리 네. 대통령님 진짜 이 정도까지 따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트럼프가 기분 좋게 에이펙 가겠다고 하고 또 김정은 만나겠다고도 한 번 더 하고 이럴 텐데 뭘 안 하십니까? 네. 뭘 이렇게 버티냐.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은 트럼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문서화했을 때 이게 과연 트럼프가 넘어갈지. 임기 또 대통령 나오지 않을 트럼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그렇죠. 어떻게 다시 판을 깨면서 이렇게 쥐고 흔들지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이유하고 문서화합니까? 이미 관세 협상 문서로 서명하고 그다음에 추가 요구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이 끝났는데 방위비, 반도체, 뭐 의약품 그건 계속 아직 요구할 시작도 것 안 같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뒤지게 얻어 터질 때 보면은 꼭 그런 선생님이 있어. 딱 일렬로 세워놓고 한 명씩 물어.
몇 대 맞을래? 저 당했어요. 이럴 네, 때 사람 저도. 환장하는 게 한 대 네. 맞겠다 그러면 양심 없는 놈하고 덮일 것 같고 맞아요. 10대 맞겠다고 하면 억울하고 다 팰 것 같고. 저 10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몇 대 맞을래? 저 10대. 야 이럴 때 사람 환장하가 일렬로 쭉 세워놔. 지금 트럼프가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얼마 내놓을래? 그리고 저기 너는 관세 못 매겨 나만 매기는 거야? 이게 일렬로 세운 거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딱 요런 리더십에다가 그래도 살다가 현찰로 바로 입금시켜 이건 처음이에요. 아니 모든 게 처음이야. 캐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 프라자비가 생각나는 거 왜냐하면 예,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가 네. 4,100억 달러인데 네. 거의 3,500억 달러 내놔라. 그러면 IMF처럼 딱 기업들 도산시키고 싼 값으로 이렇게 줍줍하겠다. 네. 이런 네. 의도가 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잃어버린 40년 아닙니까? 네, 일본이. 일본. 우리도 잘 나가다가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 베네수엘라니 아르헨티나니 뭐 필리핀이니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가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선진국을 못 가고 꺾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양털 깎기라고 그러잖아요. 양이 이제 털이 이제 상당히 수북이 쌓였어. 그러니까 한번 쫙 밀어가지고 회수하고 예.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다. 우리 경제가 컸지만 네. 그만큼 곳곳에서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치 지도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네. 이제 대외 관리도 정치라고 봐요. 사실 한국 사회 문제는 뭐 경제다, 교육이다, 부동산이다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정치가 어떻게 다시 빌드업 되느냐 이게 국운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이죠.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가 국제 문제 다뤘으니까 국내 문제 하나만 좀 다뤄볼게요. 이제 뭐 노상원 수첩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제 우리 12상 비상계엄 얘기 나오는데 여기 다 빛의 혁명의 주역이시니까 비상계엄 물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에서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내란 특검이 강제 수사 착수해서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건을 생산한 실무자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야 명명백백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2016년 12월하고 2017년 2월에 만들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문건. 그대로 준비가 됐고 그대로 작동했다. 네. 그중에 계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건이 강조된 게 있어요. 기무사령관 조현천과 군 입장에서. 저 국정원이 우리 말 듣게 해 주십시오. 계엄사령부의 말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예. 문서에 써 있어요. 예.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예.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에 들을 것. 예. 그다음에 국정원 제2차장 그때 국내 담당 2차장을 계엄사령관에게 보내서 보좌토록 할 네.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12월 3일 8시 56분에 저녁 8시 56분에 조탱이 네. 왔어요. 네. 국무위원이 아닌데 왔어요. 그때 그 지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건을 받아가요. 네? 그 문건을 받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2차장 황원진 2차장인데 이 황원진 안이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방첩국이 있어요. 방첩국은 방첩사와 협력을 합니다. 대북 공작국이 있어요. 그건 정보사와 협력을 합니다. 네. 안보정보조사국, 대공수사국 이들은 예차하면은 사람 잡으러 투입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130명이 갑자기 확실하게 출근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공수사국, 안보정보조사국이고 이것에서 문건 작성한 이 부서도 안보정보조사국, 대공수사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차장 홍장훈이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 받아서 대테러국을 동원해서 방첩사를 지원해라라고 하는 직접 지시는 홍장훈과 국정원장이 받았지만 실제로 방첩사와 정보사와 협력 관계를 그 전부터 유지하고 준비한 사람은 황원진이다. 그래서 지는 아예 원래 캠프 출신이에요. 네. 황원진이 저기 국정원 전직들의 캠프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보로 들어와서 이제 국정원 2차장을 했는데 이자가
이미 사전에 지시하고 계획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종석 원장이 그 정보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문건 작성을 했다더라. 근데 그 문건 작성 이후에 실제로 실행 안 했다더라. 네. 특검에 고발하세요. 우리 특검 조사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특검이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자료만 주느냐. 네. 압수수색을 할 때 문서와 보고서에 이제 문자를 쳐놓아야 되거든요. 네. 계엄령이라든지 뭐 몇 가지 문자로 계엄사령부 지원이라든지 국정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쳐야 보고서가 5건 나올 게 20건 나올 수도 있고 10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압수수색을 할 때 잘 해야 돼요. 이 키워드를 잘 해가지고 문서를 제대로 뽑아내야지 지금 이 실무자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네, 거짓말. 지시해서 하라 그랬고 뭐 그것도 뭐 내가 알아서 한 겁니다. 네. 또 말도 바꾸고 네. 그다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서가 한 3-4개도 안 나왔다, 2개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전부터 문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제 2차장실, 방첩국, 대북공작국 그리고 안보정보조사국 셋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정보조사국만 압수수색할 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특검 조사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문영배 요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굉장히 뜨거운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네. 하셨습니다. 법리상 좀 의문점이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보통 항고를 지금이라도 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 실효는 다 끝났지만 이건 뭐 항고하거나 아니가 뭐 다른 건으로 이미 윤석열은 구속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실효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리의 정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선례를 남겨놨을 때 이후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이 어떤 그 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사후에라도 조치하는 것이 맞다. 즉 직위원 판사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런 선례가 그렇죠. 더 이상 저기 어떤 판례로 남아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견제 수단이 없을 때는 나중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윤석열 구속 취소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의 신속한 말도 안 되는 스피디한 네. 결정들 봤을 때도 사법개혁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 4월 4일 날 이제 헌재 판결 나고 그다음 4월 11일 날 저기 용산에서 방 빼기 전에 79학번 5인이 모였잖아요. 윤석열하고 서모 변호사하고 남모 변호사 그들이 대책 다 세웠어요.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네. 외부하고 논의 안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하고는 논의했다는 거예요. 아,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그렇네요. 조희대가 내부자 누구하고 했겠습니까?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을 비롯해서 그 79학번 5인방하고 난 논의를 했다. 그것을 자인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앞으로도 전 국민 관심사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 나라 지킴이, 국민 지킴이 오늘 김종대 의원님과 박선원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